고인께서 남기신 전 재산 약 30억 원 상당의 토지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아 있던 장남 며느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 둘째 며느리 김영숙에게 상속한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쓴 게 맞습니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억이라니.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42년 동안 우리 집안 제사를 도맡아 준 둘째 며느리에게 이 모든 땅을 물려준다. 장남 부부는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고 둘째 부부는 가난한데도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다. 영수가 고생 많았다. 이 시아버지가 평생 미안했다. 유언장을 들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 그렇게 저를 보고 계셨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42년 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시아버지께서 장남이 아닌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는지,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반전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1982년 봄, 저는 23살 새댁이었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시집 오기 전부터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시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일하셨죠. 그런데 시집 와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동네 일대의 땅을 꽤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다만 당장 현금이 없으셨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구두쇠로 유명하셨습니다.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죠.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가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약하고 알뜰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집안 제사가 있었어요. 증조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시아주버님 댁에서 지낼 줄 알았죠. 그런데 전날 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영수가 내일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낸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닌가요? 큰 집 형님 며느리가 제사 안 지낸대. 귀찮다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형님네가 제사를 안 지내요?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형님이 워낙 우유부단하셔서. 형수님 말을 못 이기셔. 형수님이 제사 싫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신 거야. 그럼 우리가 평생 제사를 지내야 해요? 미안해. 내가 둘째라서. 남편의 미안한 눈빛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이 제사를 도맡게 됐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제사가 1년에 34번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는 점점 늘어났어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시부모님까지. 나중엔 1년에 무려 6번의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사 전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온종일 음식을 준비했죠. 생선 굽고,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장남댁은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 당일에만 얼굴 비추고는 밥만 먹고 가는 거였어요. 형님 며느리는 제사상 앞에 앉아 있다가도 설거지는 안 했습니다. 나는 차례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는 주인 집에서 하는 거죠. 주인 집이라니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저만 주인 집인가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싸우기 싫었거든요. 그냥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 셋을 키우면서 제사까지 지내려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제사 준비를 도왔어요. 큰딸은 중학생 때부터 전을 부쳤고, 큰아들은 상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막내 아들까지도 제사 음식 나르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시아버지께서 그런 아이들을 보시며 늘 흐뭇해 하셨어요. 우리 손주들 참 기특하다. 부모 닮아서 효심이 깊어. 그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 장남댁 아이들은 제사에 관심도 없었어요. 제사 날이면 바빠서 못 간다고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장남댁은 서울에서 사업이 잘 돼서 점점 잘 살게 됐어요.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명절이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셋 키우고 제사 비용까지 대느라 항상 빠듯했죠. 제사 한 번 지내는데 드는 돈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었어요. 1년에 6번이면 600만 원입니다. 우리 같은 집에는 큰 돈이었죠. 그래도 단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늘 고마워하셨거든요. 특히 시아버지는 저를 유독 예뻐해 주셨어요. 영수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게 제 도리인걸요.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유지된다. 고맙다.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어느새 40이 넘었고 아이들도 다 컸어요.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고 큰아들도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막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걸 아는지 학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대 가고 싶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대라니. 학비가 얼마나 드는데. 하지만 막내의 눈빛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평생 고생하시는 거 봤어. 나는 의사가 돼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해 겨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내가 정말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온 가족이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의사가 된다니. 이 할아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의대 학비가 1년에 1,500만 원이었어요. 6년이면 9천만 원. 우리 형편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집도 전세였고 통장에는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부탁해보자. 형님 형편이 괜찮으시잖아. 저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제사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 번 도움 요청한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남편이 장남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의대에 붙었는데 학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요.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형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우리도 지금 사업 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 형님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가 왜 조카 학비까지 대줘야 해요? 의대는 자기 집에서 보내는 거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42년 동안 제사 도맡아 하고 명절마다 고생했는데
단 한 번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다니.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영수가 어젯밤에 형님한테 전화한 거 다 들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폐 끼쳐드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좀 팔아서 도와주마.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땅은 아버님 노후 대비하신 거잖아요. 괜찮아. 손주 의사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시아버지께서 정말로 땅을 내놓으셨어요.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이라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계약 직전까지 갔어요. 계약금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매수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영수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막내는 의대 등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재수를 하기로 했죠. 1년 뒤에 다시 도전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겠다고. 막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면서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후로 한동안 우울해하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혼자 방에만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할 정도였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시아버지께서 그때 일기를 쓰셨다고 해요. 영숙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42년 동안 제사 도맡아 하고 집안을 지켰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큰아들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동생을 안 도와주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영수가 정말 미안하다. 이 일기는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막내는 재수를 했고 다행히 1년 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만 해결된 거였어요. 나머지 학비는 여전히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동네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남편도 철물점 일 끝나고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도왔어요. 온 가족이 막내를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제사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돈이 아무리 없어도 제사만큼은 지켰습니다. 식당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밤새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며 시아버지께서 늘 미안해 하셨어요. 영수가, 넌 정말 대단한 며느리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은혜를 갚을게.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너한테 정말 미안해. 큰 집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넌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시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편 장남댁은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새 차를 바꾸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고 명절이면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죠. 그러면서도 제사에는 얼굴 한 번 안 비췄어요. 연락하면 바빠서 못 가겠다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조차도 나중에는 섭섭해 하셨어요. 큰아들이 장남인데 제사 한 번 안 오면 어떡하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장남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장남이 잘 되는 게 집안이 잘 되는 거야.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도 60을 넘겼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계속됐죠. 이제는 제사상 준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 걸렸어요. 예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도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막내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가 됐어요. 바쁜 와중에도 제사 날이면 꼭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의사 됐으니까 곧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시아버지께서도 막내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의사라니, 이 할아비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나이가 90을 넘으셨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온 가족이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장남 댁도 오랜만에 얼굴을 비췄어요. 시아주버님과 형님 며느리는 시아버지 병상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눈도 안 마주치셨어요. 오히려 저를 찾으셨습니다. 영수가, 가까이 와봐. 제가 병상 옆으로 가자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42년 동안 우리 집안 지켜줘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미안하다. 막내 의대 보낼 때 도와주지 못해서.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희 잘 키웠어요. 영수가, 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유지됐어. 그게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향년 93세였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당연히 저희가 도맡아 했습니다. 장남댁은 조문객 맞이만 했죠. 장례식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 변호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영숙 씨, 제가 고인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족분들을 모셔야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유언장이 있습니다. 5년 전에 공증까지 받으신 거라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최 변호사님은 장례식장 회의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저와 남편, 시아주버님과 형님 며느리, 시어머니까지 모두 모였어요. 최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2018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봉투가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박종수는 본인의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경기도시 일대 소유 토지 전부,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은 둘째 며느리 김영숙에게 전액 상속한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쓰신 게 맞습니까? 2018년 작성, 공증까지 완료됐습니다. 당시 고인은 88세셨고 정신은 매우 온전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장남인데 재산은 당연히 장남이 받아야죠. 최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유언 이유를 밝힙니다. 나 박종수는 평생 두 아들을 키웠다. 장남은 사업에 성공했지만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4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웠다. 시아주버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반면 둘째 며느리 김영숙은 시집 온 198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 집안 제사를 도맡아 왔다. 가난한 형편에도 제사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손주들까지 훌륭하게 키워 막내 손자를 의사로 만들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나는 땅을 팔아 학비를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계약이 무산돼 도와주지 못했다. 그때 장남에게 부탁했지만 장남은 거절했다. 이 일로 나는 평생 미안함과 분노를 안고 살았다. 시아주버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이 땅들이 신도시 개발로 언젠가 큰 돈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팔지 않고 버텼다. 이 모든 땅을 42년 동안 우리 집안을 지켜준 둘째 며느리에게 물려준다. 영수가 고생 많았다. 이 할아비가 평생 고마웠고 미안했다. 이제라도 보답하고 싶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 형님 며느리는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제사 몇 번 지냈다고 30억을 다 줘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은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며느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인께서는 두 아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 현금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는 법정 유류분을 충족합니다. 5천만 원이요. 30억 중에 5천만 원만 준다고요. 고인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42년간 제사 비용 내역도 정리해 두셨습니다. 1년 평균 600만 원, 42년이면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비용을 모두 둘째 며느리가 부담했다는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 두셨다니. 또한 고인께서 생전에 쓰신 일기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42년간 둘째 며느리의 헌신과 장남 댁의 무관심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에 제기를 하신다면 이 모든 자료가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시아주버님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님 며느리는 화가 나서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시아버지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땅은 정말로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가치는 더 올랐습니다. 저는 그 땅 중 일부를 팔아 남편과 함께 작은 집을 샀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이 생긴 거예요. 막내 아들은 이제 전문의가 됐고 큰아들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예쁜 손주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사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지낼게요. 엄마는 그냥 오셔서 편하게 계세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의 짐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장남 댁과는 거의 연락이 끊겼어요. 형님 며느리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아주버님은 나중에 조용히 사과하셨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내가 형으로서 동생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형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당황하셨지만 나중에는 이해하셨어요. 내 아버님이 옳은 결정을 하셨구나. 넌 정말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어. 어머님,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여유를 찾은 거죠. 가끔 시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혼자 조용히 인사를 드려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42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편히 쉬세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합니다. 42년이 길었나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시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상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누군가는 꼭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심도 보상받을 날이 올 거예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